너 미쳤어? 내 비행기표 취소한 거야? 지금 카운터에서 발권이 안 된다잖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비명소리, 공항 소음보다 더 날카롭게 귓가를 찢어 놓았어요. 유럽 일주 퍼스트 클래스. 그녀가 지난 5개월 동안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콧대를 세우던 그 화려한 꿈이 공항 바닥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얼굴이 터질 듯 붉어져서 직원들에게 악을 쓰고 있을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유럽 일주를 결제해줬던 며느리가 자기 아들과 법원에서 남남이 된 지 딱 3일이 지났다는 사실을요. 저는 가장 우아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줌마, 누구세요? 여행은 아줌마 돈으로 가세요. 그 한마디로 시작된 그들의 처절한 파멸. 지금부터 그 사이다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적당한 시기에 하는 적당한 결혼이야말로 인생의 모범 답안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이제는 그 오답 노트를 시원하게 찢어발기고 화려한 돌싱으로 돌아온 30대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중견기업 오너의 외동딸이라고 하면 을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산 공주님일 거라 짐작하곤 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그저 허울 좋은 껍데기뿐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인 아침 드라마 속 비련의 여주인공과 다를 바가 없었죠. 적당한 조건, 적당한 사람과의 평범한 결혼이 제 인생의 정답이라 믿었던 지난 3년은 지금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지옥불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꼴이었으니까요. 법원 앞을 나서며 그 지긋지긋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온 지 딱 3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지난 3년 동안 제 숨통을 조여오던 족쇄가 풀렸다는 사실이 아직은 실감나지 않아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한참이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셔서 온몸의 세포가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더라고요. 향긋한 커피를 내려 거실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고는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평화로운 침묵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테이블 위에 올려둔 핸드폰이 갑자기 요란하게 진동하며 그 고요를 산산조각 내버렸죠. 액정에 뜬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낯선 숫자였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수신 거부를 해놓았던 시어머니, 아니, 이제는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된 그 아줌마가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건 게 분명했거든요. 받을까 말까 잠시 고민하다가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지 드러나 보자 싶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핸드폰을 귀에 갖다 대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고함이 고막을 찢을 듯 터져 나오더라고요. 너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내 비행기표 취소했냐? 친구들 다 보는데 망신 줄 작정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공항의 안내 방송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음이 뒤섞여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 여자의 표독스러운 목소리만큼은 제 귀에 또렷하게 꽂혔어요. 씩씩거리는 거친 숨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려오는 걸 보니 아마 지금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붉어진 얼굴로 애꿎은 직원에게 삿대질을 해대고 있는 게 눈에 선했죠. 저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세상에서 가장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누구세요? 남인데 왜 아침부터 저한테 전화해서 따지시죠? 제 말에 잠시 숨이 턱 막힌 듯 조용하다가 이내 더 큰 악을 쓰며 발악을 해대더라고요. 뭐, 아줌마, 이게 미쳤나? 네가 예약했으니 네가 취소한 거 아니냐? 지금 카운터에서 예약이 취소됐다고 못 들어간다잖아. 내 친구들은 이미 들어갔는데 나만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그 여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속으로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꼭 참고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자랑했을 그 콧대가 꺾였을 생각을 하니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아주 또박또박 그녀가 절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을 짚어주었죠. 제 돈으로 한 예약이니 제 마음대로 취소한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억울하시면 본인 돈으로 다시 끊어서 가시면 되잖아요. 아, 그럴 돈이 없으신가?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는지 수화기 너머에서는 너 하며 말문이 막힌 듯 헐떡이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저는 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바빠서 끊습니다. 한마디를 남기고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죠. 검게 변한 액정을 바라보는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통쾌함이 밀려왔어요. 5개월 전 그 지긋지긋했던 시어머니의 환갑 파티 날 제가 겪었던 그 모멸감을 생각하면 이건 복수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라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게 되었어요. 5개월 전 고급 한정식집 룸에서 있었던 시어머니의 환갑 생신 식사 자리.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비싼 음식들 앞에서도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며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러다 대뜸 저를 쳐다보며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예, 나 이번 환갑엔 현금 말고 다른 거 받고 싶다. 내 친구 순자 알지? 걔 며느리가 이번에 유럽 일주 보내줬다더라. 그것도 퍼스트 클래스로. 저는 밥을 먹다 말고 멈칫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럽 일주라니 그것도 1등석으로 보내달라는 말은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요구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당황해서 난색을 표하며 우물쭈물하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혀를 차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돈댁은 툭하면 해외 나가서 골프 치고 온다면서 네 시어머니는 뒷전이냐?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 덕 좀 보자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친정 부모님이 해외에 나가시는 건 평생 땀 흘려 일구신 사업 덕분에 누리는 정당한 권리인데 그걸 왜 시어머니가 질투하고 탐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 부모님 돈을 마치 자기 돈인 양 맡겨놓은 것처럼 구는 그 태도가 너무나 뻔뻔해서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는데 옆에서 밥을 처먹던 남편이란 작자가 거들고 나섰어요. 남편은 입가에 양념을 묻힌 채 쩝쩝거리는 소리를 내며 아주 가볍게 툭 내뱉더라고요. 엄마 소원이라는데 당신 능력으로 좀 해드려. 장인어른한테 말하면 그 정도는 껌값이잖아. 우리 엄마기 좀 살려드리자,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자기 엄마 환갑 선물을 왜 장인어른 지갑에서 꺼내라고 하는 건지 그 기괴한 논리에 말문이 턱 막혔죠. 친정 돈을 마치 자기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여기는 그들의 뻔뻔함에 저는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라 헛구역질이 나올 뻔했습니다. 식탁 아래로 쥐고 있던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지만 그때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미련한 생각 때문에 억지로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주고받던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면서도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알겠어요. 알아볼게요. 라고 대답했죠.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비참함과 굴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인내가 있었기에 오늘 공항에서 울려 퍼질 그 비명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겠죠. 저는 식어가는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5개월 전 그들이 제게 주었던 모욕을 이제는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 차례였거든요. 결혼 생활 3년은 저에게 있어서
철저히 지워지고 깎여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는 카리스마 있는 부사장으로 통했지만 집안 문턱만 넘으면 그저 시어머니의 돈줄이자 남편의 무시 대상으로 전락했어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를 불러내 백화점이며 유명한 식당으로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건 며느리를 당신의 살아있는 지갑이자 과시용 트로피쯤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죠. 친구들 모임에 저를 앉혀두고는 마치 전리품이라도 전시하듯 떠벌리는 꼴을 보고 있으면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얘가 친정이 워낙 빵빵한데 내가 뭐 하나 지나가는 말로 흘려도 아주 껌뻑 죽어. 이번에도 내가 봄 신상 가방이 예쁘다 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사들고 왔지 뭐니? 사실 그 가방은 제가 사들인 게 아니라 남편이 제 지갑에서 몰래 카드를 꺼내 긁어다 바친 거였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 친구들이 부러움 가득한 눈길로 저를 쳐다보면 시어머니는 어깨를 으쓱대며 제게 턱짓을 주곤 했어요. 얼른 가서 밥값을 계산하라는 신호였죠.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피눈물을 삼키며 카운터로 걸어가 카드를 내밀어야 했고요. 우리 며느리 착하지? 내 말이면 꼼짝도 못한다니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저급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마다 저는 제가 이 집안의 가족이 아니라 돈 대주는 기계가 된 것 같은 비참함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만 괜찮다면, 남편만 내 편이라면 어떻게든 참고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남편이라는 작자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형편없고 비열한 인간이었습니다. 친정아빠의 배려로 회사에 낙하산으로 들어와 명함에는 번지르르하게 경영팀 팀장이라고 박혀 있었지만 실상은 직원들 사이에서 무능력의 아이콘으로 통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빠는 늘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네 남편이니 네가 기 살려줘야 한다. 부족해도 기다려주면 언젠가 제 몫을 할 거야.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회사에서는 남편의 엉망진창인 보고서를 몰래 수정해주고 집에서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온갖 비위를 다 맞춰주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배려를 자신의 타고난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귀가 시간이 눈에 띄게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야근이다, 거래처 회식이다 핑계를 대더니 나중에는 주말에도 골프 접대가 있다며 아침 일찍부터 부산스럽게 집을 나서는 일이 잦아지더라고요. 여보, 이번 주말에 접대 일정 없던데? 누구랑 가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거래처야? 제가 의아해서 물으면 남편은 흠칫 놀라며 제 손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치곤 했어요. 아, 당신이 모르는 내 라인이 있어. 부사장이 실무까지 다 알려고 하면 밑에 사람들이 피곤해. 알지? 나도 내 정치가 필요한 사람이야. 집에서까지 상사 노릇하지 말고 좀 쉬어. 허둥지둥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싸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남자의 자존심 문제겠거니 하고 넘기려 애썼어요. 그런데 그날 밤 술에 잔뜩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들어온 남편의 옷을 갈아입히다가 셔츠 깃에서 낯선 흔적을 발견하고 만 거예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파운데이션 자국이었죠. 제 화장품과는 톤이 전혀 다른 아주 밝고 저렴한 느낌의 파운데이션이 셔츠 깃 안쪽에 선명하게 묻어 있었거든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니 모텔 이름이 적힌 라이터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제야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주말마다 접대라며 들고 나가던 골프 가방을 베란다 구석에서 찾아 열어보았죠.
지퍼를 여는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오는데 가방 안에는 골프채는 온데간데 없고 포장도 뜯지 않은 남성용 세속옷과 여행용 세면도구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올라 잠도 오지 않았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넌지시 말을 꺼내 보았어요. 혹시라도 같은 여자로서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 때문이었죠. 어머니, 요즘 그이가 귀가도 늦고 주말마다 나가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서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저를 흘겨보시더라고요. 위로는커녕 마치 죄인 취급하듯 저를 쏘아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예, 너 지금 감히 우리 아들 감시하니? 부사장이면 남편 스케줄 다 꿰고 있어야 직성이 풀려. 남자가 밖에서 큰일 하다 보면 영업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꼬치꼬치 캐묻는 게 내 조냐? 네가 회사 일 핑계로 집에서 뻣뻣하게 구니까 아들이 밖으로 도는 거 아니야. 여자가 좀 부드럽고 애교도 있어야지. 집에서도 남편을 잡으니 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제 탓을 하며 면박을 주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한통속이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겠구나.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래, 니들이 그렇게 뻔뻔하게 나온다 이거지?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저는 그 길로 평소 알고 지내던 보안 팀장을 통해 은밀하게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 개인 메일로 전송된 사진들을 보며 저는 헛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죠. 사진 속 남편은 제 생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주제에 백화점 여성 속옷 매장에서 화려한 레이스 속옷을 고르며 입이 귀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낀 채 애교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경영지원팀에 갓 들어온 20대 신입사원이더라고요. 회사에서 그것도 제 눈앞에서 그런 짓을 벌였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죠. 회사 비상계단 구석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 탕비실에서 남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 심지어 제가 사준 차 안에서 버린 낯뜨거운 애정행각이 담긴 고화질 사진들이 제 책상 위에 올라왔을 때 저는 분노보다는 오히려 차가운 이성이 돌아오는 걸 느꼈어요. 내 회사에서 내 돈으로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곧바로 집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 시어머니가 노래를 부르던 유럽 여행 예약 내역을 화면에 띄웠어요. 유럽 일주일 등석 패키지. 금액을 보니 웬만한 직장인 연봉 수준이더라고요. 화면 속 예약 취소 버튼이 유난히 크게 보였어요. 위약금이 꽤 나왔지만 상관없었어요. 이 더러운 인간들에게 돈을 쓰느니 차라리 공중분해시키는 게 100번 1000번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망설임 없이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자 취소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팝업 창이 뜨고 곧이어 환불된 금액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울렸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을 지켰어요. 남편 놈은 어린 내연녀랑 노닥거리느라 엄마 여행 날짜가 다가오는 줄도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가끔 여행 갈 때 입을 옷싸게 돈 좀 보내라며 문자를 보내오면 저는 회의 중입니다라는 자동응답만 보내며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공항에서 겪게 될 혼란과 절망을 상상하니 가슴 한구석에서 서늘한 쾌감이 피어오르더라고요.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증거를 터뜨려 그들을 파멸시키는 일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부사장답게 가장 확실하고
잔인한 타이밍을 노려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그를 맞이했어요. 제 손에 쥐어진 파일이 자신의 목줄을 죄일 증거라는 것도 모르는 남편은 뻔뻔하게 제게 다가와 앓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우, 아직도 이래? 집에서는 좀 쉬지 그래. 여자가 너무 독하면 매력 없어. 나 오늘 거래처 접대하느라 진이 다 빠졌어.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지만 저는 서류 너머로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어요. 속으로는 이미 해고 통지서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요? 고생 많았네. 씻고 나와. 제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멍청한 남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로 향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저를 기만하고 제 회사를 더럽힌 그들에게 제가 겪은 배신감을 고스란히 돌려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이 모든 게 제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걸 모른 채 남편은 욕실에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죠. 그 소리가 마치 남편의 파면식 곡조처럼 들리는 건 저만의 착각이었을까요? 마지막 퍼즐 조각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형태로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진동벨이 짧게 울리고 보안 팀장이 보낸 파일 하나가 모니터 화면에 떴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파일을 열어봤어요. 거기엔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함께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마자 익숙하면서도 역겨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자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그 여자는 애도 안 생기는데 우리한테 축복이 온 거야. 내가 어떻게든 정리하고 자기랑 새 출발할게. 오빠 믿지? 책임지겠다는 그 말, 결혼 생활 3년 동안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그 듬직한 목소리에 헛웃음이 터지더라고요. 확인 결과 내연녀는 임신 5주 차였어요. 제 남편이라는 작자가 제 회사에서 제 직원과 아이를 만들고는 저를 정리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거죠.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 더러운 연극을 끝낼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었으니까요. 저는 인터폰을 들어 경영팀으로 연결했어요. 목소리에는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았죠. 경영팀장, 지금 당장 부사장실로 올라와요. 긴급 결제건이 있으니까.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감히 부사장의 호출을 거부할 수는 없었겠죠. 전화를 끊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평온한데 제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이제야 비로소 이 썩은 환부를 도려낼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을까요?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짐짓 바쁜 척하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더라고요. 아, 갑자기 왜 불러? 나 지금 마케팅 팀이랑 회의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는데. 집에서 해도 될 얘기를 굳이 회사에서 해야겠어? 저 뻔뻔한 얼굴을 보니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노란색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로 던졌죠. 탁 하는 파열음이 조용한 사무실 공기를 갈랐어요. 바쁜 사람 불러서 미안한데 이거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회의보다 이게 더 급할 텐데. 남편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사진들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해가는 걸 저는 실시간으로 목격했죠.
백화점 속옷 매장에서 희죽거리는 면상, 모텔 주차장에서 껴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산부인과 초음파 사진 복사본까지. 그 모든 증거들이 그를 옥죄고 있었으니까요.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들고 있던 사진들이 우수수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여보, 이게 다 무슨, 뭐긴 뭐야? 네가 싸질러 놓은 더러운 흔적들이지. 임신 5주 차라며? 축하해. 드디어 네가 그토록 원하던 아빠가 되겠네. 제 차가운 일갈에 남편은 무릎이 풀린 듯 휘청거리더니 책상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입술을 달달 떨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오해야. 이거 다 합성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술김에. 그래, 술김에 실수한 거야. 내가 미쳤지. 그냥 잠깐 놀다 말려고 했는데 걔가 꼬리쳐서. 실수? 임신이 실수로 되니? 그리고 책임지겠다며? 정리하고 새 출발하겠다며? 네 입으로 짓거린 말도 기억 못하니? 머리가 나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저는 책상 위에 있던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방금 전 들었던 그 역겨운 멘트가 다시 한번 사무실을 울렸죠.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제 앞으로 달려와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그냥 엔조이였어. 당신 두고 내가 누굴 만나 맹세코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그 비굴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저는 싸늘하게 대꾸했어요. 이혼해. 위자료는 청구 안 할 테니까 몸만 나가. 아, 물론 회사에서도 해고야. 품위 유지 위반, 사내 풍기 문란, 거기다 법인카드 유용까지. 감옥 안 가는 걸 다행으로 알아. 그때였어요. 똑똑 하는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렸어요.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게 그 내연녀가 결제 서류를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부사장님, 이번 분기 정산서 결제 부탁드. 해맑게 들어오던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과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는 남편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초음파 사진에 꽂히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정적만이 감도는 사무실 안에서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와요. 안 그래도 부르려고 했는데 임신했다면서 축하해.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서류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부사장님. 그게 무슨, 여기 이 남자가 당신 책임진다며? 근데 방금 나한테는 그냥 실수였고 엔조이였다고 빌던데? 그녀의 시선이 남편을 향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죠. 그 비겁한 꼴을 보니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이 쓰레기, 이제 필요 없어서 버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수거해 갈래? 명분도 좋잖아. 사랑의 결실도 생겼는데 둘이 나가서 알콩달콩 살아봐. 내 회사에서 더럽게 굴지 말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부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해고만은. 저 대출금도 있고 혼자서 애 키우려면 직장이 꼭 필요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소문나서 업계에 얼굴 못 들고 다니기 싫으면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퇴직금 정산은 법대로 해줄 테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장. 제 호통에 그녀는 울먹이며 바닥을 기어나가듯 도망쳤어요. 남편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더라고요. 여보, 안 돼. 나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도 없어. 장인어른 뵐 면목도 없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진짜 잘할게.
저는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을 호출했어요. 여기 잡상인이 하나 들어와서 난동을 피우네요. 당장 끌어내세요. 곧이어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와 남편의 양팔을 결박했어요.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그는 악을 쓰며 발버둥 쳤죠. 여보,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아, 이거 나 여기 팀장이야.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의 비명 소리를 들으며 저는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문득 헛웃음이 새어나왔어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바닥에 떨어진 초음파 사진을 주워 휴지통에 던져버렸어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그게 세상의 이치니까요. 이제 남은 건 법적인 절차와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세상뿐이었죠. 이혼 소송이라는 게 그저 서류 한 장에 도장 찍고 갈라서는 거라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막상 그 진흙탕 한가운데 서보니 이건 단순히 법적인 절차를 넘어서 사람의 밑바닥을 확인하는 아주 지독하고 구역질 나는 전쟁이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내민 증거들 앞에서 꼼짝 못하고 모든 조건을 수락할 것처럼 굴었지만 막상 변호사를 대동하고 마주 앉은 조정 기일에는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법원 조정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남편은 며칠 새 10년은 늙은 듯한 초췌한 몰골로 앉아 있었어요.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늘 깔끔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는 헝클어져서 기름이 져 있었죠. 하지만 그 초췌함이 저에게는 전혀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비루한 껍데기 속에 숨겨진 탐욕과 이기심이 훤히 들여다보여서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거든요. 조정위원이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근데 위자료 5천은 너무하잖아. 나 지금 회사에서도 잘리고 퇴직금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위자료까지 다 떼주면 나보고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소리야? 기가 차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회사에서 쫓겨난 주제에 제 앞에서 돈 걱정을 늘어놓는 그 뻔뻔함이라니. 저는 팔짱을 낀 채 그를 싸늘하게 노려보며 쏘아붙였어요. 누가 길거리에 나앉으라고 등 떠밀었어? 네가 선택한 길이잖아. 회사 법인카드로 그 여자랑 호텔 다니고 명품 사다 바칠 때는 당당하더니 왜 이제 와서 앓는 소리야? 그리고 그 5천,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최소한이야. 네가 횡령한 공금, 내가 형사 고소 안 하고 넘어가는 조건으로 퉁치는 건데 그것도 많다고? 제 말에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눈동자만 굴리더라고요. 변호사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뭐라 웅얼거리는 꼴이 마치 엄마 치마폭 뒤에 숨어서 칭얼거리는 못난 어린아이 같았어요. 저기 남편분 사정도 좀 고려해 주시면. 남편 측 변호사가 곤란하다는 듯 입을 때려 하자 저는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그동안 회사 비품을 빼돌려 팔아먹은 내역과 거래처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이 담긴 추가 증거들이 들어 있었죠. 변호사님, 이거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텐데요. 민사로 끝낼 때 감사한 줄 알고 도장 찍으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저는 이 자리 박차고 나가서 바로 검찰청으로 갈 거니까. 제 서슬 퍼런 경고에 조정실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서류를 훔쳐보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만년필을 집어들더군요. 도장을 찍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저 내 돈, 내 인생, 이라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죠. 더 기가 막힌 건 이 인간이 도장을 찍고 나서 변호사에게 귓속말로 속삭이는 소리를 제가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이거 위자료 분할 납부 안 됩니까? 당장 목돈 나가면 그 여자랑 전세 구할 돈이 부족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지막 남은 일말의 정까지 깨끗하게 증발해버리는 걸 느꼈어요. 내 연녀랑 살 전세금 걱정을 이혼 도장 찍는 자리에서 하다니. 정말 구제불능의 쓰레기였구나. 내가 이런 인간이랑 3년을 살았구나. 허탈함을 넘어 스스로에 대한 모멸감이 밀려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법원 문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난히 파랗고 맑은 하늘이 눈시리게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지나간 폐허처럼 황량하기 그지없었어요. 이제 진짜 남남이다.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속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휑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혼자만의 망상 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네 미용실 원장님을 통해 건너 들은 바로는 시어머니가 요즘 아주 신이 나서 공중부양하기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원장님, 나 이번에 며느리가 유럽 보내준다니까? 그것도 퍼스트 클래스로. 친구들 다 불러서 공항 배웅 나오라고 했어. 우리 애들이 아주 효녀야, 효녀.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웃음이 나기는커녕 측은함마저 느껴지더군요. 아들이 회사에서 쫓겨나고 이혼까지 당한 마당에 엄마라는 사람은 며느리 돈으로 여행 갈 꿈에 부풀어 있다니. 이 집안 사람들은 도대체 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연구 대상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남편 놈은 자기 치부가 드러날까봐 엄마한테 이혼 사실조차 숨기고 있었던 거죠. 3일 뒤면 모든 게 산산조각 날 텐데 그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무지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섬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텅 빈 집으로 들어가기가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그 집에 남아있는 남편의 흔적들, 그와 함께했던 3년의 시간이 구석구석 배어 있을 텐데 그걸 마주할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무작정 차를 돌려 회사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점심시간에 잠깐 산책하러 들르던 작은 공원이었는데 그곳이라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벤치에 앉아 멍하니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데 풀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삐쩍 마른 길고양이 한 마리가 힘겹게 걸어 나와 제 발치에 웅크리더라고요. 털은 듬성듬성 빠져 있고 눈곱이 낀 녀석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지금 제 처지와 겹쳐 보여 마음이 짠해졌어요. 갈 곳 잃고 버려진 상처투성이의 존재. 너도 참 고단한 삶을 사는구나. 나랑 똑같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방을 뒤적거려 보았지만 고양이에게 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뒤에서 인기척을 내며 다가왔습니다. 그 녀석 참치캔 좋아해요. 닭가슴살보다는 비린내 나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점심시간마다 공원에서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챙겨주던 그 남자였죠. 늘 멀리서 밥 주는 모습만 지켜봤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말을 건넨 건 처음이었어요. 훤칠한 키에 선한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참 맑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캔 따개를 따서 고양이 앞에 놓아주며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다 가다 몇 번 뵈었는데 인사는 처음 드리네요. 저는 근처 건축사무소 다니는 박서준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쪽 건너편 회사 다녀요. 제가 어색하게 대답하며 고개를 꾸벅 숙이자 그는 사람 좋게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어요. 날씨가 좀 쌀쌀하죠? 이거라도 드세요. 표정이 세상 짐을 다 짊어지신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따뜻한 캔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시니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사실 오늘 좀 인생에서 큰 숙제를 하나 끝내고 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기운이 다 빠졌나 봐요. 큰 숙제요? 혹시 뭐 사표라도 던지셨나? 아니면 로또 1등 당첨? 그의 엉뚱한 농담에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는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다시 볼 사이도 아닐 테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이혼했어요. 법원에서 도장 찍고 나오는 길이에요.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에 제가 더 놀라 입을 틀어막았어요. 미쳤나 봐. 초면에 이게 무슨 추태야. 당황해서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서준 씨는 놀란 기색 없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어쩐지 슬픔보다는 뭔가 후련하면서도 공허해 보이시더라니. 축하드려요. 네, 축하한다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어요. 이혼했다는 사람한테 축하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네. 힘든 결정하시고 용기 내서 나쁜 인연 끊어내신 거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떼신 건데 당연히 축하받아야죠. 썩은 이빨 뺐으면 시원해해야지 아프다고 울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의 비유가 너무 적절해서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위로가 너무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썩은 이빨. 맞아요. 진짜 썩어서 문드러진 이빨이었어요. 근데 빼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시리고 아프네요. 당연하죠. 아무리 썩었어도 내 몸의 일부였으니까요. 아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동안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면서 3살 돋게 하면 돼요. 오늘 제가 쏘겠습니다. 떡볶이 어때요? 우울할 땐 매운 게 최고인데. 그의 제안에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왈칵 쏟아지는 눈물에 콧물까지 훌쩍거리며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서준 씨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네주며 제 곁을 지켜주었죠. 실컷 우세요. 울고 나면 배고파질 거예요. 그럼 그때 떡볶이 먹으러 가요. 그날 우리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머물렀어요. 저는 엉엉 소리 내어 울었고 그는 묵묵히 제 등을 토닥여 주었죠.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우리는 공원 근처의 허름한 분식집으로 향했어요. 떡볶이와 순대를 시켜놓고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신기하게도 그와 대화하는 내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제 배경이나 직업, 이혼 사유 같은 건 묻지도 않고 그저 오늘 하루 고생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그의 태도가 참 고마웠어요. 알고 보니 그는 저보다 2살 연하였고 유망한 건축가였어요.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씨만큼이나 섬세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죠. 앞으로 종종 땡땡이 치고 싶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땡땡이 전문이거든요. 맛집 리스트도 쫙 꿰고 있고요.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올 때보다는 한결 가벼워진 걸 느낄 수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 텅 빈 거실이 더 이상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 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소파에 앉아 달력을 보니
3일 뒤 날짜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더라고요. 아, 3일 뒤가 그 아줌마 출국일이었나?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공항에서 벌어질 난리통을 생각하니 쌤통이다 싶으면서도 이제는 정말 나와 상관없는 타인들의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와인 한 잔을 따랐어요. 붉은 와인이 잔에 채워지는 걸 보며 나지막이 건배를 제의했죠. 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리고 공항에서 터질 그들의 파멸을 위하여. 법원에서 이혼 도장을 찍고 서준 씨와 떡볶이를 먹으며 울고 웃었던 그날 이후 정확히 3일이 지났습니다. 그 3일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묘한 평온함이 감돌던 시간이었어요. 마치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진공 상태 같았다고나 할까요?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차분하게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달력의 날짜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진 바로 오늘 디데이를 위해서요.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 오전 9시. 평소 같았으면 회사에서 결제 서류와 씨름하고 있을 시간이지만 오늘만큼은 느긋하게 소파에 앉아 향기로운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시끄럽고 가장 통쾌한 모닝콜이 울릴 예정이었거든요. 커피 잔을 입에 가져다 대는 순간 식탁 위에 올려둔 핸드폰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뜬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지만 저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수신 차단당한 시어머니가 지나가는 사람의 핸드폰을 빌려서 다급하게 걸었을 테니까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 너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내 비행기표 취소했냐? 친구들 다 보는데 망신줄 작정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악다구니. 예상했던 그대로의 대사, 예상했던 그대로의 데시벨이었습니다. 공항의 안내 방송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음이 뒤섞여 들려오는 그 여자의 비명소리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클래식 음악보다 감미로운 승전가처럼 들리더군요. 3일을 기다린 보람이 있는 순간이었죠. 아줌마, 누구세요? 왜 아침부터 저한테 따지시죠? 제 차분하고도 냉정한 응수에 더 열이 받았는지 그녀는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리며 고함을 질러댔어요. 뭐, 아줌마, 너 미쳤지? 지금 카운터에서 예약이 취소됐다고 못 들어간다잖아. 내 친구들은 이미 들어갔는데. 나만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내가 너한테 시어머니 대접 좀 받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파서 이 난리를 쳐? 그 순간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5개월 전 환갑잔치에서 친정 부모님을 들먹이며 유럽 여행을 요구하던 그 탐욕스러운 눈빛. 남편과 시어머니가 주고받던 그 비열한 웃음. 그 모든 모욕을 감내하며 이날만을 기다려왔던 제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저는 아주 또박또박 그녀의 뼈를 때리는 팩트를 꽂아주었습니다. 제 돈으로 한 예약이니 제 마음대로 취소한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억울하면 본인 돈으로 다시 끊어서 가시면 되잖아요. 아, 그럴 돈이 없으신가?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는지 수화기 너머에서는 너 하며 말문이 막힌 듯 헐떡이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바빠서 끊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상상 속에서만요. 한마디를 남기고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끝에 남아있는 짜릿한 진동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마치 10년 묵은 채증이 한꺼번에 쑥 내려가는 듯한 그 시원하고도 통쾌한 기분이란 인천공항 출국장 한복판에서
그 화려한 공항 패션을 뽐내며 친구들 앞에서 떵떵거렸을 전 시어머니가 지금쯤 어떤 꼴을 하고 있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아마 얼굴은 시뻘개져서 터질 듯 부풀어 올랐을 테고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라는 직원의 말 한마디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겠죠. 친구들은 또 어떻고요? 어머, 순자야. 이게 무슨 일이니? 퍼스트 클래스 예약했다며? 라며 수군거리고 비웃고 있겠죠. 그 꼴을 직접 보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 될 정도였어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승리의 기분을 만끽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액정에 뜬 이름은 김민석, 전 남편이었습니다. 3일 전 법원에서 헤어진 뒤로 연락 한 번 없던 인간이 제 어미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전화한 거겠죠. 아, 너 미쳤어? 지금 엄마가 공항에서 쓰러지셨대. 119 부르고 난리 났어.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어른한테 이런 짓을 해? 위약금 낼 돈으로 그냥 한번 보내주고 말았으면 됐잖아. 친구들 다 보는데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전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득 차서 갈라지고 찢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저를 비난하고 돈 타령을 하는 그 뻔뻔함에 헛웃음이 픽 새어 나오더라고요. 개망신?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하는 거야? 네 엄마 여행을 왜 남인 내가 챙겨? 그리고 위약금? 그거 내 돈이야. 법적으로 남남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내가 내 지갑인 줄 아니? 아, 그래도 우리가 부부였잖아. 정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부부? 정, 웃기지 마. 네가 그 어린애랑 모텔 드나들 때 우리 부부의 정은 이미 시궁창에 처박힌 거야. 그리고 잔인한 건 내가 아니라 너희 모자지. 내 등골 빼먹고 기생충처럼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 역겨우니까. 저는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너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네 걱정이나 해. 한 번만 더 내 앞에 얼씬거리거나 연락하면 그땐 진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여보 제발. 엄마 응급실 가셨대잖아. 장난 아니라고. 어쩌라고? 그럼 가서 병수발이나 들어. 나한테 전화해서 징징대지 말고. 아, 병원비는 있니? 없으면 그 내 연녀한테 달라고 해보든가. 걔도 지금 네 꼴 보고 도망갔으려나? 저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전화를 끊어버리고 곧바로 수신 차단 목록에 그 번호를 추가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더러운 흔적들을 완벽하게 지워낸 순간이었죠.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묻어두기엔 그들이 저지른 죄질이 너무 나빴으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회사 내에서 걸어다니는 확성기로 통하는 최 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최 대리. 미안한데 내가 아까 실수로 경영팀장 인사기록 카드랑 감사보고서를 최 대리 메일로 잘못 보낸 것 같아서. 그거 보안 문서니까 절대 열어보지 말고 바로 삭제해줘요. 알았죠? 특히 그 첨부 파일 그거 진짜 보면 안 돼요. 물론 실수인 척 아주 의도적인 실수였죠. 최 대리는 호기심이 많고 입이 싸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으니 보지 말라는 말은 곧 제발 봐달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는 걸 저도 알고 그도 알았을 테니까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최 대리의 메신저와 입을 통해 회사는 물론 업계 전체에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야, 대박이다. 김 팀장 그 사람 겉으로는 애처가인 척, 효자인 척 하더니 완전 쓰레기였네. 대박.
회사 법인카드로 내연녀 명품 백 사주고 모텔비까지 냈다며? 와, 간도 크다. 그 내연녀 경영지원팀 신입이라며? 임신까지 했다는데 부사장님이 그거 알고 쫓아내신 거래. 그 엄마는 또 어떻고? 며느리 돈으로 유럽 여행 가려다가 공항에서 쫓겨났대. 진짜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의 수군거림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탕비실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온통 전남편과 시어머니의 추악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죠. 삽시간에 전남편은 희대의 불륜남, 파렴치한 횡령범, 찌질한 마마보이라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며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했습니다. 업계 평판 조회 사이트에도 그의 악행이 낱낱이 올라와서 재취업은커녕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기 힘들게 되었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결국 그 어린 내연녀와 울며 겨자 먹기로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어 보증금 없는 월세방을 전전하며 매일 전쟁 같은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더군요. 아, 네가 꼬리쳐서 내 인생 망쳤잖아. 누가 꼬리를 쳐? 네가 쳤지. 그리고 당신이 무능력해서 쫓겨난 거잖아. 분유값이라도 벌어오라고. 서로를 탓하며 밑바닥 인생을 사는 그들의 꼴을 상상하니 이게 바로 인과응보구나 싶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탐욕으로 얼룩진 관계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죠. 시어머니의 몰락 또한 처참했습니다. 공항 사건 이후로 동네 창피해서 밖에도 못 나오고 알아누웠다고 하더라고요. 그토록 자랑하던 아들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고 며느리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시절은 끝났으니까요. 동네 미용실, 사우나, 노인정 할 것 없이 그녀가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과 비웃음이 따라다녔습니다. 저 여자가 그 여자래. 며느리 등골 빼먹으려다 공항에서 쫓겨난 여자. 아이고, 쌤통이다. 평소에 그렇게 유세 떨더니 꼴 좋다. 며느리 덕에 누리던 모든 영광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뒤 그녀에게 남은 건 비참한 노년뿐이었죠. 그렇게 지긋지긋한 과거의 인연들을 깨끗하게 정리한 후 저는 오로지 회사를 위해 달렸습니다. 아빠는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제가 회사를 물려받아 정식으로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취임식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껍데기뿐인 결혼 생활에 갇혀 시들어가던 여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눈빛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고 입가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잘했어. 정말 잘 견뎌냈어. 스스로에게 칭찬을 건네며 집무실로 들어서는데 책상 위에 놓인 커다란 꽃바구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채워진 바구니였죠.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꽃들 사이에 꽂힌 작은 카드를 보는 순간 저는 그게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에요. 서준 씨였습니다. 이혼 후 힘들어하던 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던 사람.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그의 진심이 느껴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꽃바구니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고 저는 취임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강당 문이 열리고 제가 들어서자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기립박수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 뜨거운 함성과 박수갈채 속에서 저는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를 믿고 따르는 직원들의 눈빛, 그리고 맨 뒷줄에서 저를 지켜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는 서준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임 대표이사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거짓과 위선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정직과 성실만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과거의 낡은 관습과 부조리는 과감히 털어내고 오직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공정한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회사가 여러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강당이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환호하기도 했죠. 그 열기 속에서 저는 비로소 느꼈습니다. 아,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찾았구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온전한 나로서 서 있는 이 순간,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서준 씨에게서 문자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대표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오늘 연설 최고였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떡볶이 먹으러 가실래요? 제가 쏠게요. 그의 귀여운 문자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졌습니다. 화려한 대표이사 명함보다 그와 함께하는 소소한 떡볶이 데이트가 더 기다려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요. 오늘은 떡볶이가 딱이겠네요. 답장을 보내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5개월 전 시어머니가 그토록 타고 싶어 했던, 하지만 결코 탈 수 없었던 그 비행기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그런 껍데기 같은 허영심은 필요 없었습니다. 제 두 발로 단단하게 땅을 딛고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퍼스트 클래스보다 훨씬 더 높고 자유로운 비상이었으니까요. 이제 제 앞에는 꽃길만 펼쳐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리고 제가 지켜야 할 회사와 함께 걸어갈 그 길이 말이죠. 사람이 불행을 감지하는 촉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인생이 이렇게 완벽해도 되나 싶을 만큼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던 어느 날부터 제 몸이 먼저 이상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취임 후 쏟아지는 업무량 때문에 일시적으로 피로가 쌓인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먹은 솜처럼 몸이 무겁고 오후만 되면 식은땀이 흐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들 말이죠. 그저 영양제 몇 알 더 챙겨 먹고 서준 씨가 챙겨주는 보양식을 먹으면 금방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회의 도중 눈앞이 핑 돌며 휘청거리는 일이 잦아지고 급기야 중요한 미팅 자리에서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쓰러질 뻔한 위기를 겪고 나서야 덜컥 겁이 나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처럼 어둡고 무거웠어요. 대표님, 지금 몸 상태가 단순히 과로 때문이 아닙니다. 호르몬 수치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조기 폐경의 징후가 보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영영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료실의 하얀 벽이 제 쪽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조기 폐경이라니요.
이제 겨우 제 인생을 찾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아이를 유난히 좋아하는 서준 씨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공원에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던 그 사람에게 제가 과연 이 잔인한 소식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나 당신 아이를 못 낳아줄 수도 있대.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죠. 병원 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이나 멍하니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준 씨에게 미안해서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겨우 참아냈어요. 하지만 불행은 결코 혼자 오는 법이 없다더니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파도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회사로 복귀하자마자 비서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제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1년 넘게 준비해 온 신규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솔루션 말입니다. 경쟁사에서 오늘 오전에 똑같은 기술로 특허 출원을 했다고 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사활을 건 미래 먹거리였고 보안 등급 1급으로 철저하게 관리되던 기밀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쟁사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기술을 발표했다니 이건 명백한 내부 유출이었습니다. 당장 보안팀 소집해요. 로그 기록 싹 다 뒤져서 쥐새끼 잡아내세요. 당장. 제 고함에 비서실장은 허둥지둥 뛰어나갔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보안팀장이 가져온 결과 보고서를 보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밀이 유출된 시점은 3개월 전, 그리고 그 접속 아이디의 주인은 다름 아닌 전 남편 김민석이었으니까요. 이 인간이 끝까지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전 남편은 저에게 불륜이 발각되어 해고당하기 직전 이미 앙심을 품고 회사의 핵심 기밀을 USB에 담아 빼돌렸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쫓겨난 후 그 자료를 경쟁사에 팔아넘겨 거액을 챙기고 우리 회사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워뒀던 거죠. 제가 방심한 틈을 타 가장 치명적인 비수를 꽂은 셈이었어요.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경쟁사는 훔친 기술을 바탕으로 뻔뻔하게도 우리 회사의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어왔고 언론에는 기술 도용 의혹, 도덕적 해이 심각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기사가 도배되기 시작했어요.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연일 상한가를 치던 우리 회사 주가는 곤두박질 쳐서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고 시가총액 수천억이 증발해버렸어요. 주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고 회사 로비에는 성난 주주들이 몰려와 계란을 던지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자 대표가 들어앉더니 회사를 말아먹네. 전 남편 관리 하나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당장 사퇴해.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날선 비난들이 제 고막을 찢고 들어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억울하다고 소리쳐봤자 세상은 결과만 놓고 저를 무능한 경영자로 낙인 찍고 있었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요양병원에 계시던 친정아빠마저 이 뉴스를 접하시고 충격으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표님, 회장님께서 뉴스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의식은 없으십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려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그 쓰레기 같은 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아빠까지 쓰러지시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건강도 사랑도 회사도 가족도 제 삶을 지탱하던 모든 기둥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듯한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누구 하나 믿을 수 없고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외로운 싸움터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죠. 그때 제 개인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만들고 낄낄거리고 있을 악마, 전 남편이라는 것을요. 여보세요? 우리 부사장님. 아, 이제 대표님이지? 뉴스 보니까 아주 난리도 아니던데? 꼴이 말이 아니네. 전 남편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전화기 너머로 달려가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네 짓이지? 기밀 유출한 거.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키워준 회사에 장인어른 쓰러지게까지 만들면서 이런 짓을 해? 너야말로 웃기지 마. 날 개처럼 쫓아내고 넌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 이게 다 자업자득이야. 억울해? 분해? 그는 킬킬거리며 웃더니 아주 비열하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지금이라도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빌어. 위자료 5천 다시 토해내고 나한테 생활비조로 10억만 줘. 그럼 내가 경쟁사 쪽에 말 잘해서 소송 취하하도록 해줄게. 어때? 회사가 망하는 것보단 싸게 먹히는 거 아니야? 그 뻔뻔한 협박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돈이 떨어지니 회사를 담보로 인질극을 벌이는 이 인간, 정말 바닥까지 간 쓰레기였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회사를 살릴 방법이 묘연하다는 사실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미친놈. 꿈깨.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한테 비는 일은 없어. 차라리 회사를 문 닫으면 닫았지. 너 같은 범죄자랑은 타협 안 해.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버텨보시지. 주주들이 너 가만 안 둘걸? 아버지는 깨어나시려나 몰라. 크크.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책상 위를 쓸어버렸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날리고 명패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을 울렸죠.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그때 핸드폰 화면에 서준 씨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평소 같으면 설레는 마음으로 받았을 그 이름이 지금은 너무나 무겁고 아프게 다가왔어요. 받으면 안 돼. 나 지금 서준 씨한테 짐만 될 뿐이야. 몸은 망가져서 아이도 못 가질지 모르고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고 범죄자 전 남편과 진흙탕 싸움을 벌여야 하는 여자. 이런 여자가 서준 씨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별을 통보해야 한다고 머리로는 수없이 되뇌었지만 막상 목소리를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아 참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화벨이 끊어지고 곧이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뉴스 봤어요. 많이 힘들죠? 제가 지금 회사 앞으로 갈게요. 잠깐 얼굴이라도 봐요. 혼자 있지 말아요. 그 따뜻한 문자가 저를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결국 저는 답장을 쓰지 못한 채 핸드폰을 엎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소집된 이사회 분위기는 살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소 제 앞에서는 대표님, 대표님 하며 굽실거리던 임원들이 오늘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대표님,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주주들이 대표 회의만을 상정하겠다고 난리예요. 나이 지긋한 전무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게 나이도 어린 여자가 감정을 앞세워서 일 처리를 하니까 이런 사달이 나는 거 아닙니까? 전 남편 하나 단속 못해서 기밀이 줄줄 새게 만들고 이게 경영자로서 자질이 있는 겁니까? 이참에 사퇴하시죠.
전문 경영인 영입해서 사태 수습하는 게 회사 살리는 길입니다.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사퇴 종용과 인신공격성 발언들에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제가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회사를 키워놓은 공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여자라서 이혼녀라서 실패했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그들이 원망스러웠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범인 잡고 소송 이겨서 다시 원상복구 해놓을 테니까 시간 좀 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시간? 주주들이 기다려줄 것 같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부도나게 생겼는데. 회의실을 박차고 나온 저는 도망치듯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리자 칠흑 같은 어둠이 저를 감쌌습니다. 넓은 대표이사실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춥고 무섭게 느껴지는지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는데 지금은 벼랑 끝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죠. 아빠, 서준 씨, 나 어떡해. 참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 힘조차 없어서 저는 어둠 속에서 숨죽여 흐느꼈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리고 제가 지켜온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깊은 절망감이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듯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채웠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무지개는커녕 더 큰 폭풍우가 몰아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 남편의 저주대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될까요? 지금으로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그 빗소리마저 제 처지를 비웃는 것 같아 더 서러워지더라고요. 그때 똑똑하는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잠긴 문을 억지로 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저예요. 문 좀 열어봐요. 서준 씨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제 상태를 걱정해 연락한 모양이었죠. 저는 급하게 눈물을 닦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려 했지만 이미 엉망이 된 꼴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저 지금 꼴이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서준 씨는 제 말을 무시하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빗물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 걱정으로 가득 찬 눈빛. 그를 보자마자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와 다시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에게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젖은 옷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비 냄새와 그 너머로 전해지는 따뜻한 체온이 묘한 안도감을 주더라고요. 왜 혼자 울고 있어요? 바보같이.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어린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서준 씨, 나 어떡해요. 몸도 망가지고 회사도 망하게 생겼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 아이 못 가질 수도 있대요. 조기 폐경이 올 수도 있대요. 나 당신한테 짐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쉿, 그만해요. 그는 제 입을 막으며 저를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다 들었어요. 제가 찾아갔거든요. 근데 그게 뭐요? 아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나한테 중요한 건 아이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게 나한테는 전부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요. 그의 단호하고도 따뜻한 고백에 가슴속 응어리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니
나라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니. 세상 천지에 이런 남자가 또 있을까요? 그의 품 안에서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 아직 안 끝났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무너지면 저 나쁜 놈들이 샴페인 터뜨릴 텐데 그거 보고만 있을 거예요? 일어나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서준 씨의 위로와 격려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내가 무너지면 우리 아빠가 평생 일궈온 회사가 공중분해되고 저 쓰레기 같은 전 남편이 희은낙락할 텐데. 그 꼴은 죽어도 못 보지. 정신을 차린 저는 책상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전 남편이 기밀을 유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심증은 확실하지만 물증이 없어서 당하고만 있었던 거니까요. 그때 문득 전 남편이 전화로 협박하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위자료 5천 토해내고 생활비 10억 주면 소송 취하하게 해주겠다.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해둔 파일이 핸드폰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죠. 이건 그가 이번 사태의 배우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보안팀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보안팀장님, 김민석이 퇴사하기 직전 한 달치 CCTV 영상 전부 복구하세요. 특히 야근이나 주말 출근했을 때 동선, 복사기 사용 기록, 외부 저장 장치 접속 기록까지 초 단위로 분석하세요. 분명히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CCTV와 로그 기록을 뒤졌습니다. 눈이 빠질 것 같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안팀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대표님, 여기 좀 보세요. 퇴사 일주일 전 새벽 2시 김민석이 서버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주머니에 USB 같은 걸 넣고 나오는 게 보입니다. 화면 속 전 남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서버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30분 뒤 묘한 미소를 지으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USB가 들려 있었죠. 찾았다. 이 도둑놈.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USB에 담긴 내용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경쟁사에 넘겼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때 제 비서가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연결했습니다. 대표님, 로비에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는데 대표님을 꼭 뵙고 싶다고 합니다. 이름은 이지은 씨라고 하는데. 이지은, 전 남편과 바람나서 임신하고 쫓겨났던 그 내연녀, 아니 현재 부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제 발로 찾아오다니 무슨 꿍꿍이일까 싶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초췌한 몰골로 들어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고 팔에는 깁스까지 하고 있었죠. 대표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 인간이 저 죽이려고 해요.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그 인간이 경쟁사 간부랑 만날 때 제가 몰래 찍은 영상이에요. 돈 받고 기밀 넘기는 장면, 대화 내용 다 들어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죠? 저 인간이 기밀 팔아넘긴 돈으로 도박하다가 다 날리고 이제는 툭하면 저를 때려요. 뱃속에 있는 애까지 유산될 뻔했어요. 차라리 감옥에 보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녀의 말에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의 적은 나의 동지라더니 전 남편의 가정폭력이 저에게는 결정적인 승부수가 된 셈이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이 영상이랑 녹취록, CCTV 증거 다 합쳐서 김민석을 산업 스파이, 횡령, 협박,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하세요. 구속수사 원칙으로 하고 합의는 절대 없다고 못 박으세요. 다음 날 아침 전 남편 김민석은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그는 속옷 차림으로 끌려 나오며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함정 수사야. 라고 발악을 했다더군요. 하지만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뉴스는 반전되었습니다. 중견기업 기밀 유출 사건의 전모, 전 남편의 치정 복수국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김민석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경쟁사는 사태가 이렇게 되자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습니다. 저희는 김민석 씨가 가져온 기술이 훔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지만 그들은 서둘러 소송을 취하하고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허청에서도 우리 회사의 기술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고 주가는 다시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의 위기가 해소되자 저를 비난하던 임원들도 태도를 싹 바꿨습니다. 역시 대표님입니다. 위기 대처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믿고 있었습니다. 하하. 간사한 인간들이었지만 어쨌든 저의 리더십은 다시금, 아니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회장님께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을 때 아빠는 산소 호흡기를 떼고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장하다. 아빠의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빠, 나 다 해결했어. 회사도 지키고 나쁜 놈도 잡았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는 제 옆에 서 있는 서준 씨를 보시더니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자니가 우리 딸 많이 도와줬다면서? 고맙네. 정말 고마워. 서준 씨는 아빠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듬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따님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평생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병실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후로 저는 서준 씨와 함께 건강관리에 매진했어요. 주말마다 등산을 가고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며 규칙적인 생활을 했죠. 서준 씨는 제가 야근이라도 할라치면 칼퇴근 안 하면 오늘 저녁 뽀뽀 없다며 귀여운 협박을 하곤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3개월 뒤 병원 정기 검진에서 놀라운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호르몬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자궁 건강도 아주 좋아지셨고요. 이 정도면 자연 임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적 같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와 서준 씨는 서로를 끌어안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들었지? 나 이제 건강하대. 당신 아이 가질 수 있대.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당신이 노력해준 덕분이야. 우리는 병원 복도에서 남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껴안았어요. 시련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꽃길만 펼쳐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드디어 길고 길었던 법정 싸움의 종지부가 찍혔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그 순간 법정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죠. 피고인 김민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또한
회사에 끼친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땅땅땅. 판사봉이 3번 내리치자 피고석에 앉아있던 전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수의를 입은 그의 등은 굽어 있었고 한때 번지르르 했던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노숙자와 다를 바 없었죠. 그 잘난 자존심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초라한 죄수 번호만이 그의 가슴에 박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방청석 맨 뒷줄에서 익숙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판사님, 이거 무효예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저 여자가 다 꾸민 짓이라고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걸친 그녀는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하면서도 악을 쓰고 있었죠. 전 남편은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려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에는 애틋함이나 그리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섬뜩할 정도의 증오와 원망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잖아. 엄마가 여행 타령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안 됐어. 다 엄마 욕심 때문이라고. 내 눈앞에서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전 남편의 절규의 시어머니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하니 입을 벌리고 굳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그녀에게 아들의 입에서 나온 저주 같은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겠죠. 결국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아이고 내 팔자야. 저는 그 아수라장이 된 법정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모자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멀어질수록 제 발걸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 인생에서 저 악연들이 완벽하게 도려내졌구나. 차가운 가을바람이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전 남편의 옥바라지와 합의금을 마련하느라 살던 아파트를 헐값에 팔아넘겼다고 해요. 지금은 보증금도 거의 없는 낡은 빌라 반지하 방으로 이사가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있다더군요. 동네 사람들 눈피해서 밤에만 몰래 폐지를 주우러 다닌다는 말도 들리고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정확할 수 있을까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본인 눈에는 피고름이 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연녀 이지은 씨. 그녀는 전 남편이 구속되자마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아이를 혼자 낳았다고 합니다. 위자료는커녕 양육비 한 푼 못 받는 처지에 전과자 남편을 둔 미혼모라는 꼬리표까지 달고 살아가야 하니 그 인생도 참 기구하죠. 가끔 밤늦게 술집에서 일한다는 소문이 들려오지만 저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자 지은 죄의 무게만큼 짊어지고 사는 게 인생이니까요. 모든 악재가 사라지자 제 인생에는 봄날의 햇살 같은 날들만 가득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축복은 바로 서준 씨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호텔 예식 대신 아빠가 가꾸신 교회의 작은 정원에서 스몰 웨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여주기식 결혼이 아닌 진짜 우리를 아껴주는 사람들만 초대해서 진심 어린 축복을 받고 싶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눈부시게 파란 하늘 아래 하얀 버질로드가 깔리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심플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순간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 소리가 귓가를 감싸 안았죠. 아빠는 제 손을 서준 씨에게 넘겨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자네만 믿네. 우리 딸, 이제는 눈물 흘릴 일 없게 해주게. 서준 씨는 듬직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입을 맞추는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죠.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가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걸음처럼 느껴질 만큼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회사는 날개를 단 듯 비상했습니다. 제가 주도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었고, 우리 회사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죠.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직원들에게는 두둑한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 저는 경제지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여성기업 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 날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단상에 오른 저는 트로피를 손에 쥐고 잠시 먹먹해졌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서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서준 씨와 휠체어에 앉아 엄지를 치켜 세우신 아빠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마이크 앞에 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숨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세상이 모두 저를 등돌린 것 같아 절망했던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들이 저를 무너뜨리는 대신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행복의 맛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자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든 순간 제 곁을 지켜준 사랑하는 남편 서준 씨, 그리고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준 우리 임직원 여러분, 무엇보다 저를 낳아주시고 믿어주신 아버지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리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당당하게 맞설 것입니다. 제 인생의 핸들은 이제 온전히 제 손안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그림자가 있다면 과감히 등을 돌리세요. 그 뒤에는 반드시 눈부신 태양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썩은 가지를 과감히 쳐내고 스스로 빛나는 태양이 되신 사연자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짜릿하게 다가올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맞서 싸운 그 용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모진 시련을 이겨내고 얻은 행복이라 더 값지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관계 때문에 혹은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사연자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